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강동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은 강동구에 있는 낡은 아파트였고 처음 이사 갔을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집에서 가장 작은 방에서 지내다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제 방이 집에서 가장 큰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방으로 옮기게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큰 책꽂이를 사주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동안 작은 방에 놓지 못했던 피아노도 드디어 방 안에 둘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새 방으로 제 물건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책꽂이, 책, 책상까지 모두 옮기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 한쪽 장판이 발자국 모양으로 움푹 패여 있었던 겁니다.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새 방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을 옮긴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여러 번 잠을 자곤 했습니다. 한 번에 3시간 이상 자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밤에는 항상 깨어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잠이 들던 시간은 주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였습니다. 그 시간쯤 되면 동네가 조용해져서 바깥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발소리도 들릴 정도입니다. 저는 귀가 밝은 편이라 발소리가 남자의 것인지 여자의 것인지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방을 옮기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느라 평소 잠들던 시간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모두 잠들어 있었기에 아마 화장실에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 방 앞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 했어요. 보통 사람이 걸으면 발소리가 변하기 마련인데 그 발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벌컥 열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만 되면 어김없이 방 밖에서 맨발로 장판 위를 걷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면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했지만 꿈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착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결국 저는 그 소리를 피하려고 일찍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깊이 잠들어 있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만 가족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으니까요. 다시 누워 잠들려는 순간 이번에는 벽을 바라보던 제 귀에 누군가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방에 불을 켰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1년 동안 그 방에서 불을 끄고 잘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여전히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사를 가서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고 그때 들리던 발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떠오르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방 안의 발자국 모양으로 움푹 패였던 장판 말입니다. 잠겨있던 방 안에서 귓가에 대고 누군가 말을 걸었던 그 순간.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던 발소리.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 발소리는 밖에서 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야기, 흰 옷을 입은 여자. 학교에 두고 쓰던 교과서와 참고서가 너무 많아 혼자 들고 가기 힘들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교실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중 같이 기다려주던 친구는 일이 생겨 먼저 돌아갔고 나는 어느새 혼자 교실에 남게 되었어. 그때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지. 혼자 있는 것이 지루해져서 화장실에 가기로 하고 교실을 나섰어. 내가 있던 교실은 3층 복도 동쪽 끝이었는데 화장실은 반대쪽인 서쪽 끝에 있었어. 우리 학교는 건물이 오래되었고 복도가 무척 길어서 가는 것이 좀 꺼려졌지만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 그러다 화장실 앞에서 무언가 아른거리는 것이 보였어. 가까이 가보니 흰색 옷을 입은 여자였어. 처음엔 3학년 선배인 줄 알았지. 서쪽 복도에는 3학년 교실이 있어서 물건을 두고 와서 찾으러 온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은 우리 학교 교복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 여자는 갑자기 화장실로 쓱 들어갔지. 몇 분이 지나도 그 여자는 나오지 않았어. 이상하게 생각한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보았어. 하지만 화장실 어디에도 여자의 모습은 없었어. 만약 그곳이 1층이었다면 창문으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있던 곳은 3층이었어. 게다가 내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모습을 감출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서둘러 교실로 돌아갔어. 잠시 뒤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수희 아저씨가 교실로 올라와서 나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 그날따라 왜 그렇게 교과서가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 세 번째 이야기, 증조할머니가 남긴 경고의 꿈. 이 이야기는 이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나중에 할머니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할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자신과 증조 부모님이 살았던 집 거실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군인이 무언가를 들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군인은 아무 말 없이 무언가가 들어있는 보자기를 할머니께 건네주고는 곧바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얼떨결에 보자기를 건네받은 할머니는 그 보자기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에서 언니가 거실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증조할머니께서 갑자기 안 되라고 크게 외치며 할머니 손에서 보자기를 낚아채 언니 쪽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언니는 순간적으로 그 보자기를 받아들었고 그와 동시에 마당 쪽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언니를 물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곧 엄청난 비명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꿈이 너무 이상해서 초조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꿈을 떠올리며 증조할머니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왜 언니께 그 보자기를 던졌는지 그리고 그 보자기가 무엇이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보자기를 들고 온 군인이 누구였는지도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그 보자기를 계속 가지고 계셨다면 상을 치를 사람은 할머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이후로도 할머니 마음에 큰 의문과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소녀의 슬픈 목소리. 당시 나는 집안 사정으로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서 지내며 시내 고등학교를 다녔다. 할머니 댁은 일자형 한옥이었고 나는 집 끝쪽에 위치한 가장 넓고 깨끗한 방에서 지냈다. 그 방은 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더위를 식혀주곤 했다. 그때는 한여름이라 열대야가 계속되던 시기였다. 할머니는 작은 아버지 댁에 가 계셨고 아버지는 큰 방에서 주무셨다. 나는 더위에 시달리며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채 TV를 보다가 새벽 2시쯤 TV를 끄고 선풍기 바람을 쐬며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런데 내가 쓰던 선풍기가 고장나 회전할 때마다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시골이라 주변은 고요했고 그 소리가 무척 거슬려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헷갈려 귀를 기울였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귀를 세우고 소리에 집중했다. 그 순간 새 그릇을 긁는 소리와 함께 서럽게 우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네.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나는 잠에 취해 있지도 않았고 정신이 또렷했다. 집에는 개를 15마리 정도 기르고 있었는데 내 방 근처에 개집에 있던 개들은 그날따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벽 쪽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형체 없이 소리만 이어졌고 나는 점점 미칠 것 같았다. 온몸이 굳어버린 상태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이 강하게 들었다. 베개를 품에 안고 기회를 엿보다가 선풍기를 끈 뒤 마루로 뛰쳐나가 아버지가 주무시던 큰 방으로 달려갔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 곁에 딱 붙어 잠을 청했다. 다행히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마음을 진정하며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나를 깨워주셨다. 그런데 여전히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알고 보니 울고 있던 것은 바로 나였다. 나는 무척 슬픈 꿈을 꾸었던 듯했지만 꿈의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마음이 무척 평온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도대체 그날 밤 밥그릇을 긁으며 애처롭게 울던 소녀는 누구였을까? 그 슬픈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귓가에 맴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사무제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영혼. 어릴 때부터 나는 몸이 허약하고 기가 약해 귀신 같은 것들을 자주 보곤 했다. 최근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헛것을 보고 가위에 눌리는 일이 잦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다.
사실 나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내가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해주신 덕분에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을 마치고 사모제를 치르게 되었다. 우리는 묘지 근처에서 장례식 때 입었던 옷과 할아버지의 유품을 태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한다. 아빠, 이거 뭐야? 응, 이거 할아버지 옷이야. 그런데 이걸 왜 태워? 할아버지는 이제 멀리 가셔서 이 옷을 입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모닥불 옆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저쪽에서 보고 계신데. 아버지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고 한다. 하지만 곧 할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에 가족들을 보러 와 주신 거라 생각하고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1년 전쯤에야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영적인 무언가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6번째 이야기, 예지몽. 이 이야기는 2007년경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무렵에 벌어진 일이야. 그때 우리 지역 한인 사회를 발칵 뒤집은 큰 사고가 있었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한 한국 학생이 사망한 거였어. 그 형은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지만 잘생기고 키가 커서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어. 그 형을 A라고 부를게. 당시 우리 또래부터 A형 또래까지 우리 지역에 사는 한인들 중 A형의 이름과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 더 충격적인 건 A형이 우리 친형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중 한 명이었다는 거야. 공교롭게도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쯤 A형과 내 형은 말다툼을 한 뒤 사이가 소원해졌고 서로 만나기를 피하고 있었대. 그런데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 A형의 행동이 평소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 늘 밤늦게까지 PC방, 술집, 노래방 등을 전전하던 A형이 갑자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 가족들에게는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아온 것 같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집안의 남자는 나 혼자니까 꼭 성공해야겠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 또 사고 나기 이틀 전에는 몇몇 친구들에게 비와 빨리 화해하고 싶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꼭 말했다고 해. 그런데 A형이 사고를 당한 날 새벽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꿈을 꾸셨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어두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다고 해. 아버지는 할머니를 보고 반가우셨지만 그 무거운 표정이 마음에 걸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대.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머릿속에 형의 얼굴이 떠오르더니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대. 그래서 아버지는 무작정 할머니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비는 안 됩니다. 어머니 비를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빌었대. 그 말을 듣고도 할머니는 한참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연기처럼 사라지셨다고 해. 아버지는 눈물에 베개가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고 계셨어. 그때 형이 집에 들어와 안방문을 열고 아버지께 다가왔지. 아버지는 다급히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형은 이렇게 대답했어. 아버지, A가 죽었대요. 당시 사고가 난 차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A형은 오른쪽 뒷좌석에 앉아 있었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차가 부주의로 다른 차선의 차를 피하려다 커다란 나무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였어. 차는 폐차 처리될 정도로 크게 부서졌지만 신기하게도 A형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가벼운 상처만 입고 잠깐 입원하는데 그쳤다고 해. 그런데 자동차가 정면으로 나무를 들이받았음에도 오른쪽 뒷좌석에 앉아있던 A형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때를 직감하는 것처럼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이 실감났어. 여담이지만 A형의 장례식은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생전에 찍은 사진을 영정으로 대신했대. 그 사진 속 A형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어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더욱 슬프게 했다고 해. 이렇게 2가지 기묘한 사건이 얽힌 내 추억이야. 7번째 이야기, 일본 여행 중 겪은 소름 끼치는 경험. 호텔방 천장에 나타난 소녀. 2007년 학교에서 단체로 일본 여행을 갔던 적이 있다. 여행은 오사카에서 출발해 도쿄를 둘러보는 코스였고 우리는 일주일간 다양한 경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5일째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같은 방을 쓰던 친구 2명이 갑자기 졸리다며 잠자리에 들었다. 아직 10시밖에 되지 않았고 룸서비스로 맥주와 안주까지 시켜둔 상황이라 당혹스러웠다. 그래, 너희 먼저 자.
난 TV 좀 더 보고 잘게. 라고 말하고 나니 친구들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깊이 잠들었다. 나는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복도에서 얼음을 가져와 맥주에 넣고 안주와 함께 즐기며 TV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한참 자던 중 몸이 답답하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후덥지근한 공기 속에서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고 오직 눈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잘 나오던 TV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노이즈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호텔방 문 쪽 천장 구석에 한 소녀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그곳이 그녀의 자리인 양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소녀는 갈색 단발머리에 반팔 와이셔츠, 갈색 니트 조끼, 체크 무늬 치마를 입고 있었다. 교복 차림이었지만 나는 그녀가 인간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흰 도화지처럼 창백했다. 눈동자는 초점이 풀려 있었고 아무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나는 난생 처음 가위에 눌려 무서움에 사로잡혔다. 머릿속으로 가위에서 풀리는 법을 떠올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나는 눈동자만 굴리며 시선을 피하려 했었다. 그때 소녀가 천장에 앉은 채로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달팽이처럼 느린 속도였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저게 여기까지 오면 나는 죽겠구나. 나는 움직일 수도 외칠 수도 없이 그저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며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친구들은 벌써 옷을 다 입고 짐까지 챙긴 상태였다. 나는 황급히 일어나 친구들에게 물었다. 너희 귀신 못 봤어? 나만 본 거야? 무슨 헛소리야. 갑자기 대화를 나누던 중 꺼져 있는 TV를 보게 되었다. 어젯밤에 TV 누가 껐어? 난 아니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꺼져 있던데. 그럼 내가 가져온 얼음은 누가 버린 거야? 얼음? 얼음통도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어젯밤 내가 가져왔던 얼음통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친구들조차 얼음통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테이블 위에는 얼음통이 있었던 자리만 물기가 흥건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혹시 꿈이었을지도 모른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복도의 얼음 자판기 앞에서도 호텔의 그 어떤 층에서도 얼음통은 찾을 수 없었다. 그 소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녀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리고 어째서 내가 잠든 뒤 방을 정리한 걸까? 지금도 그날 밤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8번째 이야기, 기숙학원. 나는 영화와 게임에 빠져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었다. 그런 나를 보다 못한 어머니께서 제안을 하셨다. 너 혹시 기숙학원에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은 없니? 하지만 공부를 싫어하는 나는 기숙학원 같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30만 원을 내미시며 말했다. 다녀오면 이 돈 줄게. 방학을 포기하고 겨우 30만 원을 받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지만 돈이 궁했던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대신 선불로 주세요. 그렇게 나는 30만 원을 선불로 받고 안양에 있는 어느 기숙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공부에 흥미가 없던 나는 수업을 자주 빠지고 숙소로 몰래 들어와 낮잠만 자는 날이 많았다. 그 학원의 숙소는 2층 침대를 쭉 이어 붙여놓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 내 자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2층 침대였다. 어느 날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낮잠을 즐기던 중 이상한 기분이 들어 문득 잠에서 깼다. 그 순간 나는 가위에 눌린 것을 깨달았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눈만 뜬 채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가위구나. 그런데 어떻게 풀리지? 그때였다. 갑자기 밖에서 또벅또벅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그 발소리의 주인이 내게 다가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와 동시에 문이 기이 열리더니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들어왔다. 나는 남자 숙소에 있었는데 말이다. 너무 무서워 눈을 반대편으로 돌렸다. 그러자 철제 사다리를 쾅쾅 밟으며 여자가 2층 침대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는 침대 위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침대가 20개 가까이 이어진 구조라 그 긴 침대들을 하나하나 지나며 나에게 다가왔다. 가위를 못 풀면 죽는다는 게 이건가? 너무 억울했다. 아직 해보지도 못한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행히 가위가 풀리며 여자는 사라졌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무서워서 더는 그 방에서 잘 수 없었다. 나는 학원에 요청해 숙소를 옮기고 2층이 무서워 1층 침대로 바꾸었다. 하지만 며칠 뒤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던 날 나는 몸이 좋지 않아 숙소에 남아 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악몽 같은 공포가 찾아왔다. 눈을 뜨니 이번에도 그 여자가 침대 위로 슬금슬금 기어오고 있었다. 똑같은 하늘색 원피스와 긴 머리, 지난번과 동일한 모습이었다. 나는 몸부림쳤지만 이번에는 가위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 순간 학원에서 친해진 친구가 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친구에게는 그 여자가 보이지 않는 듯 평온하게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친구가 신음소리를 내던 나를 깨워주자 그제야 가위가 풀렸다. 나는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많이 아프냐? 땀을 왜 그렇게 많이 흘려? 약은 먹었어? 친구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자꾸 가위에 눌려. 그때 친구가 갑자기 물었다. 혹시 머리 긴 여자애가 하늘색 원피스 입고 너한테 다가오지 않아?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친구는 학원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했다. 다른 학생들도 자주 가위에 눌렸고 항상 그 여자가 나타난다고 했다. 그 여자가 자살한 학생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 정체나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그 다음 날 밤 자율학습이 끝나고 친구들과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학원은 남자 숙소와 여자 숙소가 따로 있었는데 두 건물은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남자 숙소 옥상에서는 여자 숙소 옥상이 훤히 보였다. 그런데 여자 숙소 옥상에서 한 여자가 깔깔거리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때 갑자기 센 바람이 불며 여자의 치마가 펄럭였다. 그 순간 내 눈은 그 여자의 치마 아래를 보고 얼어붙었다. 다리가 없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고 옆에 있던 친구도 동시에 외쳤다. 서로 얼굴을 보며 확인하는데 문득 더 이상한 점이 보였다. 옥상에 있는 전등 불빛 아래에서도 그 여자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왜 그림자가 없지? 내가 말한 순간 친구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남은 친구들도 영문도 모른 채 덩달아 뛰기 시작했다. 나는 5명 중 뒤에서 두 번째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무서워서 미친 듯이 계단을 구르다시피 내려왔다. 그 마지막에 달리고 있던 친구는 오죽했을까 싶었다. 결국 그 친구는 그날로 학원을 그만두었다. 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학원을 떠났다. 지금 와서 보면 꾸며낸 이야기 같지만 나뿐만 아니라 당시 학원에 다니던 다른 학생들도 같은 경험을 했다. 9번째 이야기, 베란다의 미스터리. 저는 2년 전부터 성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평소처럼 무서운 이야기를 보다 잠이 와서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여름이라 더웠던 탓에 베란다 문과 방문을 열어놓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은 채 자연스레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시간이 11시 30분쯤이었을 겁니다. 바깥은 조용했고 사람도 다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주정소리 같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소곤소곤대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소리가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잠시 후 옆집 강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봤던 무서운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개는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 더 무서워졌습니다. 결국 다른 방에서 주무시던 할머니께 제 방에서 같이 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양치질을 하러 화장실에 가셨고 저는 그제야 안심하고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아까 들리던 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짜증도 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길래 잠도 못 자게 계속 나는 거야? 정말 짜증나. 그런데 잠시 후 베란다 바로 앞에서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곧 오셔서 저는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제게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올여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됩니다. 10번째 이야기, 하이힐 발소리. 저는 일요일에 빌려온 판타지 소설을 집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한번 무언가에 집중하면 다른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편이라 그때까지는 이상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책을 읽다가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복도로 나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하이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였기에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겠거니 하고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귀가 밝은 편입니다. 심지어 밤에 윗집 사람이 정수기에서 물을 떠다 마시는 소리도 들을 정도입니다. 또한 사람이 걷는 발소리는 발에 힘을 주는 쪽이 더 강하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하이힐 소리는 이상했습니다. 양쪽 발소리가 일정한 크기와 박자로 또각또각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그 소리가 약 10분 동안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구조상 복도를 지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고 일정한 위치에서만 계속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단에서 일정한 힘을 주며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진 저는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다른 이웃이 민원을 넣었는지 하이힐을 신고 복도를 지나다니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발소리는 도대체 누가 냈던 걸까요? 11번째 이야기, 경찰학교. 의경을 지원해 입대했던 나는 훈련소를 마치고 경찰학교로 가게 되었어. 경찰학교에서는 각 층마다 중앙과 양쪽 끝에 각각 한 명씩 총 3명이 불침번을 서야 했지. 하루는 일과를 마치고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 뭐가 떨어졌나 보다 하고 피곤한 나머지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 그 순간 모든 불이 켜졌고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어.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지만 나를 포함한 몇몇 훈련병들이 밖으로 나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했어. 복도 끝쪽 화장실 근처에 2명이 쓰러져 있었지. 근무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불침번을 서던 사람들이었어. 곧 교관들이 뛰어들어왔고 사태를 수습한 뒤 다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도록 했어. 다음 날 그 2명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경찰 학교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이상한 점은 그 이후로 중대장이 불침번 근무자들에게 중앙에 모여 근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야. 훈련병들 사이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 특히 그날 불침번을 서던 3명 중 유일하게 쓰러지지 않은 한 명에게 관심이 집중됐지. 그는 당시를 이렇게 설명했어. 원래는 중앙과 양쪽 끝에 각각 서 있어야 했는데 새벽이라 다들 중앙에 모여 있었어요. 근무 중에 화장실에서 계속 물소리가 들리길래 누가 몰래 화장실에 갔나 했죠. 원래 군대에서는 밤에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해. 만약 화장실이 급하면 근무자에게 반드시 말하고 다녀와야 해. 한참이 지나도 물소리가 멈추지 않아서 누가 물을 잠그지 않고 갔나 싶었죠. 그래서 화장실 근처에 있던 근무자가 물을 잠그러 갔어요. 그리고 그가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쿵 소리가 울렸어. 뭔가 이상함을 느낀 중앙 근무자가 화장실로 뛰어갔고 그 순간 들려온 비명소리. 달려가 보니 한 명은 화장실 안에, 다른 한 명은 화장실 입구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어. 이후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는 각각 다른 부대로 배치되었어. 그리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나는 수경으로 진급했고 아랫기수 후임과 함께 근무를 서게 되었어. 근무 중 심심해서 후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찰 학교에서 겪었던 일을 꺼내게 되었어.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던 후임이 놀라운 말을 했어. 제가 그때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갔던 분과 같은 방을 썼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불침번 근무자 중 한 명이 내 후임과 같은 방을 썼던 거야. 그리고 후임이 들려준 그 사람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 중앙 근무자가 화장실에 가보니 물을 잠그러 갔던 친구가 쓰러져 있었고 하반신이 없는 여자가 팔꿈치로 미친 듯이 기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후임 자신도 경찰 학교에서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다는 거였어. 새벽에 3층 베란다에서 고참과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긴 머리에 짧은 여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기어서 학교 뒷문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12번째 이야기, 하얀 소복의 여자. 저는 2살 터울의 언니와 함께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가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살던 집과 그 주변은 저녁 7시만 되어도 어둑해지면서 오싹한 기운이 감돌곤 했습니다. 만약 가로등마저 켜지지 않는다면 그 골목은 말 그대로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들어가다가 무언가를 보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3칸 계단을 내려가야 했죠. 계단을 내려가면 2개의 문이 보였는데 오른쪽 문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 옆에는 또 다른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 사용되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누군가 버린 낡고 으스스한 느낌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는 그 공간의 정면을 향하고 있었죠.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그 의자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려던 저는 무심코 그 의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의자에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바닥까지 늘어뜨린 이상한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귀신인지도 모르고 언니에게 언니, 저기 어떤 여자가 앉아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언니도 제가 가리킨 곳을 보았지만 언니의 눈에는 낡고 허름한 의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역시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바라보며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여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우리를 향해 한 발 한 발 천천히 그러나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언니에게 언니, 저 여자가 우리한테 오고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제야 언니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저를 업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 우리 동네 옆 동네에 불타버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장난치며 놀곤 했는데 그 사건이 혹시 그 집과 연관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새벽 화장실 문틈으로 들어온 거친 손의 정체. 선생님이 가족들과 시골의 고모댁에 놀러갔을 때 일이다. 하루 종일 근처 강가에서 놀다 지쳐 선생님은 잠자리에 들자마자 골아떨어졌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갑작스런 복통이 찾아왔다. 선생님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고 고모댁의 화장실은 시골집답게 집안이 아닌 밖에 있었다. 밖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작은 전등이 전부라 선생님은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마침 고모가 기르던 개 한 마리가 깨어 있었다. 개는 선생님을 보고 무척 반가워했고 선생님도 개와 잠시 놀다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선생님은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에 앉으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화장실에 들어온 지 5초도 되지 않은 때였다. 선생님은 당황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두려움에 떨며 선생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있어요. 그 순간 바깥이 조용해졌다. 선생님은 안도하며 누군가 그냥 갔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거친 손 하나가 화장실 문 틈 사이로 쓱 하고 들어왔다. 손은 마치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것처럼 거칠고 험한 느낌이었다. 선생님은 얼어붙은 채 그 손을 바라보며 꼼짝할 수 없었다. 몇 분쯤 지났을까 손은 들어왔던 것처럼 쓱 하고 사라졌다. 손이 사라진 걸 확인한 선생님은 곧바로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다. 하지만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 미친 듯 짖던 개도 문을 여는 순간 조용해졌다. 선생님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고모부와 아버지께 새벽에 화장실에 가셨냐고 물었으나 두 분 모두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야기를 들은 고모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며칠 전에 우리 집 근처에서 누가 살해당했는데 그 죽은 사람 손을 아직도 못 찾았대.